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으로 서울에서 3시간 반 거리의 지방 농촌 마을에서 딸부잣집 막내로 태어나 자란 민수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워낙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서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다 싶으면서도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역 감정들을 비롯해 서울 사는 사람들의 서울 부심이랄까?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싶을 때도 많아요. 사실 저도 고향을 떠나 서울 와서 산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제가 시골 출신인 것을 두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건 다름 아닌 가족들에게서였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어떤 곳에서 받았던 차별보다도 잔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곳에서는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의 일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며 서울 부심 부리던 저의 두 형님들과 저의 시모, 그리고 제가 함께 얽힌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그 형님들이 끝내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리라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딸부잣집 막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로 언니만 셋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넷째인데 제 나이에 제가 자란 곳에서도 형제가 그렇게 많은 집은 드물었어요. 거의 둘이었고 많아야 셋. 외동인 친구들도 꽤 많았으니 저희 집은 제가 자란 시골에서도 자식이 아주 많은 집에 속했어요. 아들 노래를 부르는 친할머니 때문에 엄마도 아들 하나 낳겠다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늦은 나이에 무리를 해서 저까지 낳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가진 엄마의 배 모양을 보고 친할머니는 아들이 틀림없다고 좋아하시며 크게 기대를 하셨다는데 딸인 걸 알고서는 엄청나게 실망하고 엄마를 구박했다고 해요. 물론 제 위로 언니 셋을 낳는 동안에도 구박을 안 받은 게 아니었겠지만 저를 낳을 때 그리고 낳고 나서부터는 차원이 다른 구박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건 제 기억 속에서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많은 일들로 증명이 되는 거였어요. 저도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우는 모습을 많이 봤고 그러다가 제가 엄마 눈에 띄면 엄마는 걱정스럽게 엄마를 바라보는 저를 보며 너는 왜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냐며 한탄을 하곤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도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자랐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엄마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죠. 한스럽게 울던 엄마의 모습을 많이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식들 다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가 미웠습니다. 그렇게 나가버린 엄마는 한 번도 저희 자매를 찾은 적이 없었고 저와 언니들 또한 그런 엄마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워하지도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라서 그러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게 절 낳아주신 엄마는 큰 의미가 없는 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절 낳아주셨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워주시기도 한 분이시지만 마음을 나눈 기억 하나 없으니 그런 분을 제가 엄마로 기억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건 저보다 더 철이 들었을 때 엄마를 잃은 제 언니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언니들은 이미 엄마 손이 그리 필요하지 않은 나이였으나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전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손을 타던 아이였고 언니들이 제 밥까지 해먹이며 살 수는 없었으니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무서운 분이셨고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로부터 저희를 보호하거나 지켜줄 의지가 없는 무심한 사람이셨죠. 언니들은 그런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질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 즉시 차례대로 다 서울로 올라가 버렸고 그런 언니들을 보며 할머니는 싸늘한 표정과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들 고등학교 공부까지 시켜놨더니 나 몰라라 하고 지 애미처럼 도망가는 것 좀 보라고. 뭐 없을 년들. 이러니 딸년 키워 무엇에다 쓰냐는 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망할 년들. 할머니는 그렇게 언니들 욕을 하시더니 결국 제게는 고등학교도 다니지 말고 집에서 할머니 도와 살림이나 하고 밭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언니들은 고등학교라도 나왔지. 저는 중졸로 그렇게 시골에서 할머니 따라다니며 밭일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꼬박 3년을 살았던 겁니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다고도 하고 취직한다고도 하고 있었겠지만 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시골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20살이 되기 직전 겨울에 집에 다니러 왔던 둘째 언니가 그런 절 보더니 너도 언니 따라 서울 가서 살자 하길래 그 소리가 너무나 반가웠고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알겠다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바로 언니를 따라 나섰어요. 제 뒤통수에는 할머니의 무시무시한 욕이 날아와 꽂혔지만 그런 것쯤이야 더 이상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저도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였어요. 서울에 왔다고 한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고 언니들이 다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중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에서도 그리 많지 않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던 식당 단골 손님으로 근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제가 늘 동경하던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던 거죠. 남편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저를 편견 없이 보아준 사람이었고 저는 늘 그렇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던 남편을 고맙게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게 다른 감정을 품고 더 잘해줬던 모양이더라고요. 만나보니 남편은 더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결혼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고 있답니다. 둘째로 아들을 낳던 날 실로 오랜만에 절 버리고 간 엄마 생각을 했어요. 딸 낳을 때는 안 그러더니 엄마가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낳아서 그랬는지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딱히 슬프거나 아프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게 상처를 남긴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없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더 잊고 살 수 있었던 건 남편만큼이나 좋은 시모 덕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모는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엄마 사랑 받아본 적 없는 제게는 그런 시모가 엄마였어요. 시모도 제가 살아온 사연은 아시니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남편에게는 위로 형만 둘이 있었으니 시모도 딸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절 더 아껴주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을 낳고 저도 모르게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는데 시모가 제 눈물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채시는 거예요. 너희 할머니가 그렇게 아들 하셨다더니 네가 아들을 낳고 보니 어머니 생각도 더 나고 그렇지? 어머니,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저 정말 엄마 그립다는 생각 거의 해본 적 없는데 아니, 지금도 뭐 엄마가 그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 다 그런 거야.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 굳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해도 돼.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그래도 된다. 정말이지 시모는 제게 너무나도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셨어요. 저는 시모를 정말로 엄마보다 더 엄마라고 생각했고 시모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죠. 이 막내야, 넌 내 며느리 아니다. 알지? 나는 너 내 딸이라고 생각해. 우리 막내딸이 심성이 참 곱잖니. 시모는 그렇게 절 막내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언제나 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막내는 반물을 딱 맞게 잘도 맞추지. 우리 막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지. 우리 막내는 씩씩해 보여도 마음이 참 여린 아이지 하며 저에 대한 시모의 생각을 참 많이도 들려주셨어요. 저는 시모의 그런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시부도 잔정이 많은 분이셨기에 저는 남편 복도 있지만 시부모 복도 너무 있다 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내 며느리라고 특별히 예뻐해 주셨던 시부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모랑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으니 남편, 아버지 일은 모녀였을 겁니다. 사람 마음이나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시모도 그렇게 부대끼고 나누고 살면서 더욱 애틋한 사이가 되어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정말 더 바랄 게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고했듯이 제게는 아주 얄미운 두 형님이 계셨어요. 그 두 형님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저를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분노가 동반될 수 있으니 주변에 뭐 막 던지고 싶게 생긴 그런 게 있다면 멀찌감치 치워놔 주세요. 저희 형님들 이야기 듣다가 핸드폰 던져서 액정 깨졌다고 하시면 제가 그거 다 물어드릴 수도 없는데 어떡해요. 이제 그럼 제가 저희 그 두 형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한 말로 아주버님들이나 형님들 다 고마운고만하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만 해도 서울 사람들은 다 잘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그렇게 다들 달라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서울 생활 몇 년 하면서 보고 듣고 겪는 게 있었으니 서울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고 서울에도 진짜 형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다는 것도 알게 됐죠. 시골 저희 고향 마을에는 그래도 밥 굶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서울에는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말이에요. 하여간 제가 시집 올 무렵엔 저도 서울 사람에 대한 환상이나 동경이 전혀 없었는데 형님 두 분은 지방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한 전형적으로 서울 부심 부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둘 다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라 말투도 공격적이고 사나워서 영 저랑은 안 맞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도 어이없는 게 지방 사람들 사투리 쓰는 걸 보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난 사투리가 그렇게 무섭더라. 같은 우리나라 말인데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억양도 세고 그러니 사람들도 난폭해 보이고 말이야. 맞아요. 형님 말이 꼭 맞지 뭐예요. 아니,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건 선입견도 편견도 아니고 팩트잖아요, 팩트. 시골 사람들 험악한 건 사실이지 뭐. 안 그래요? 아, 맞다. 동서 시골 출신이잖아. 동서가 한번 말해봐. 시골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지?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보기엔 서울 사람들이 욕도 더 무섭게 하고 전 서울 사람들이 더 험악한 것 같던데요, 뭐. 동서가 시골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우리랑은 영 생각하는 게 다르네. 저만 쏙 빼고 두 형님들끼리는 성격이며 뭐며 찰떡이라 둘이서는 쿵짝이 아주 잘 맞아요. 그러니 둘이 편먹고 더 저를 놀리고 얕보고 그런 거죠.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친할머니 때문에 고등학교에도 가지 못한 걸 안타깝게 여겼지만 두 형님들에게는 제가 중졸인 것도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그걸 약점 삼아 제 상처를 후벼 파는 도구로 사용하다니 참 악랄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중졸? 동서 진짜 중졸이야? 나 태어나서 중졸 처음 봐. 지방에는 동서처럼 중졸인 사람들이 많은 거야? 신기하다. 형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방에 중졸이 많다뇨. 여태 대통령들 거의 대부분 지방 출신인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중졸이겠네요? 웃겨. 동서 정말 웃기는 거 알아? 지방 사람들은 할 말 없으면 꼭 그 얘기하더라. 나는 말이야 솔직히 서울 사람들이 광역시도 지방이라고 시골이라고 하는 거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동선의 집은 진짜 시골이라면서 집에 소도 키우고 그랬어? 그러네 정말. 동서는 진짜 시골 사람인 거잖아. 그럼 동서는 지하철은 서울 와서 처음 본 거야? 그런 동네에도 버스는 다니지?
아닌가? 경운기 이런 것만 있나? 형님들은 여행도 별로 안 다니셨나 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밖으로 나가보신 적 아예 없으신 거예요? 서울 촌놈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요즘 매체가 얼마나 다양한데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보고 간접 경험이라도 쌓으셔야겠네요. 저는 그런 식으로 형님들의 좁은 식견을 무시해보기도 했지만 제가 그런다고 형님들이 제 말에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처음부터 제게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형님들이 뭐라고 하든 가만히 듣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 늘 그런 식으로 저와 형님들 간에 의미 없는 공방전이 벌어지곤 했던 겁니다. 시골 사람들은 밥도 많이 먹는다던데 동서는 그런 것 치고는 적게 먹네. 집에서 키운 것들로 반찬 만들어 먹고 살았어? 어머, 동서네 집에서 쌀도 키워? 쌀은 키운다고 안 하나? 뭐라고 하지? 하여간 농사 지은 쌀로 밥해 먹고 그러면 정말 신기하긴 하겠다. 형님들은 신기하고 궁금한 게 많으시니 배도 빨리 고프시겠네요. 그래서 그러나 시골 출신도 아니고 서울 토박이라는 형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드시나 봐요. 안 그래요? 형님들은 신기하다 어쩐다 하면서 제가 시골 출신인 것을 걸고 넘어졌는데 결국은 다 저를 무시하고 놀리는 말들인 거죠. 형님들이 그럴 때마다 저는 악착같이 대꾸하면서 한 번씩 톡톡 쏘아댔기도 했는데 형님들은 어쩌면 그런 제가 더 얄미워서 괴롭히려고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 길을 죽여놓고 싶은데 제가 형님들 뜻대로 당해주지 않고 제 할 말 다 하려고 드니까 더 약이 올라서 괴롭혔던 건지도 모르죠. 어찌되었거나 형님들이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둘이서 편을 먹고 절 괴롭혔던 거잖아요. 이것만큼 나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형님들이 작당해서 절 괴롭혔어도 제게는 친정엄마 같은, 아니 친정엄마보다 저를 아껴주시는 시모가 계셨으니 시댁에 가는 게 좋기만 했어요. 형님들 그런 소리들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시모마저 암에 걸리시고 만 거예요. 이미 시부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시모마저 암에 걸리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아직 한참 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실 거라 믿고 있었는데 왜 그런 나쁜 병이 저희 시부모에게 차례로 찾아오는 것인지 원망할 대상도 없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부가 병을 알게 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겁이 나기도 했고 시모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시모와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형님들에게 시모를 맡길 생각이 없었으니 저는 시모가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시모를 모셔야겠다고, 제가 시모 병수발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암투병을 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형님 둘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어떻게든 병수발만큼은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허리 디스크가 고질병 아니야. 내 살림도 힘들어서 못하는데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겠어. 마음이야 굴뚝이지만 몸이 안 따라주니 어쩔 수가 없네. 맞아요. 형님은 무리시죠. 허리 덧나면 그 고생을 또 어떻게 해요? 동서, 그나저나 나도 우리 둘째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야 몸이 약하고 예민하잖아. 요즘은 아토피까지 심해져서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 안 가면 되는 일이 없다니까. 내가 애 보면서 어머님까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말이나 못하면요. 큰형님이나 작은형님 둘 다 애초에 어머님 모실 마음이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얄미운 표정으로 사람 놀리듯이 절 앉혀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사정은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 전혀 없는 소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둘 다 자기 힘들 거 생각해서 절대 시모를 모실 수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게 아니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의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좀 많이 괘씸하더라고요. 게다가 형님들이 과거에 해왔던 행적을 보면 당연히 괘씸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시부모에게 지원 받을 만큼 받은 거 저도 다 아는데 받을 때는 살랑거리며 어머님, 아버님 하더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러는구나 싶어서 아무래도 제 속임말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형님들 말씀 잘 알겠는데요. 솔직히 참 양심도 없다 싶고 어떻게 부모한테 저러나 싶네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전 형님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나쁜 사람들이라니. 지금 큰형님도 계시는데 그게 동서가 할 소리야? 네, 제가 오늘만큼은 바른 소리 좀 하려고 해요. 솔직히 형님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가 어머님 모실 생각하고 있었지만 형님들 이러시는 모습 보니 그냥 좋게 제가 모시겠다고 하기는 싫어서 이렇게라도 몇 마디 해야겠어요. 동서,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 마음 걸리셨다는데 동서가 나서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니야, 둘째 동서, 가만히 좀 있어봐. 막내 동서가 뭐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니 어디 한번 들어나 보자고. 그래, 그 해야겠다는 말 어디 한번 들어보게 해봐. 형님들 말씀하시는 건 그냥 듣고 있기 힘들 정도예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부모님께 큰 도움 받았고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걸핏하면 어머님께 힘들다 소리하면서 소소하게 받아간 게 얼마냐고요. 그것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어머머, 동서 말 참 이상하게 한다. 도움 받은 건 받은 거고 우리도 효도는 하고 있어. 왜 이래? 그러니까 지금 막내 동서 말은 우리가 받을 거 다 받아먹고 돈값 안 하려고 한다 이 소리야? 동서는 받은 것도 적은데 어머니 모시는 게 억울하다는 거야 뭐야? 세상에, 맞네. 그런 얘기네. 동서 진짜 맹랑하다. 결국 동서도 돈 얘기하는 거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이야? 지금 우리 가르쳐? 아쉬울 때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며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아양을 떨더니 암 치료하셔야 하는 어머님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들만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들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씀을 제대로 좀 새겨 들으세요. 동서. 나도 동서 말 더는 못 들어주겠네.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 이래서 못 모시는 거라고 하잖아. 우리가 뭐 불효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요. 나 정말 억울해 죽겠네. 우리 상황을 좀 보란 말이야. 큰형님이나 나나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 동서 눈에는 안 보여? 우리가 거짓말하냔 말이야.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생판 남이어도 그 정도 도움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게 도리죠. 짐승도 은혜 기억하고 갚는다는데 솔직히 전 형님들 이러는 거 보니까 기도 안 차네요. 하고 싶은 말 다 꺼내자면 입에도 못 담을 말이라 차마 꺼내놓지도 못하겠다고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더러 짐승만도 못하다 그 소리 하고 싶은 거야? 기가 막혀서. 동서야말로 어머님더러 친엄마 같다 하면서 그 유난을 떨더니 그 마음으로 어머님 잘 모시면 될 것이지 막상 병수발 들게 생겼으니 억울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왜 이래? 지금 싸우자는 거야? 득달같이 달려드는 형님들은 지들이 이미 싸우자고 덤비고 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들이랑 제가 대판하고 있으니 결국 남편이랑 아주버님들도 큰 소리 내며 대판하고 주먹 다짐까지 했습니다. 하마터면 경찰서까지 갈 뻔한 가족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묵혔으면 화병 날 뻔했던 그 말들을 이렇게라도 터뜨리니까 조금은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모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듯이 제가 모시며 병수발도 다 들었습니다.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셔서 병원도 같이 다니고 입원하시면 병원에서 자고 수술에 항암치료 받으시는 것까지 다 제가 같이 했죠. 그러는 동안에 형님들은 병문안 한번 제대로 오지도 않았어요. 시모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실 때 두 형님 같이 한번 왔는데 말 그대로 들렀다 가더라고요. 시모도 투병하시면서 따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싶어요.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아픈 시모가 그렇게 상처받으시고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였죠. 시모에게는 다 귀한 자식들이었고 시모는 그런 자식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해주시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으셨던 분인데 정작 시모에게 자식들이 필요할 땐 외면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냐고요. 형님들이나 아주버님들이 뺀질거리는 게 시모 눈에 더 크게 보였을 텐데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속이 말이 아니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완치는 어려우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이 형님이나 아주버님들에게는 그리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속상하던지 잠드신 시모 보면서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저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곁에서 말씀도 더 많이 나눠드리고 남편이나 저희 애들한테도 시모랑 더 많은 시간 보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깊이 믿었던 시모에게 대단한 뒤통수를 맞았지 뭐예요. 시모는 시모한테 받은 걸 당연시 여긴 자식들도 자식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버님과 형님들에게 곧 재개발 들어갈 집을 하나씩 물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유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시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돌아가실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들에게 큰 덩치의 재산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시모도 투병을 하시며 아주버님, 형님들에게 그렇게 서운해하셨으면서 그래도 그걸 두 아들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시모가 아주버님과 형님들에게 준 집이 어떤 집이냐면 말이에요.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시댁 형편이 살만했는데 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와서 서울에도 이런 집이 있구나. 이런 집에서 사람이 사는구나 하며 놀랐던 달동네 빌라촌 같은 곳. 남편 어릴 때 그런 곳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지하 하나에서 5 식구가 다 같이 살았고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그 옆에 반지하 방 하나를 더 계약해 2채로 월세를 살았다고 해요. 한 빌라의 반지하집 2채였던 거죠. 2채라고 해봤자 방 하나에 손바닥만한 거실이 있는 집 2채 얻어서 한 집에는 시부모, 다른 한 집에서 형제들 셋이 지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시부 하시던 일이 잘 풀려서 지금 사는 넓은 집 장만해서 이사하면서 그 빌라 반지하집 2채를 아예 매입을 하면서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시부모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모양이다 했거든요. 시모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셨는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자식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시면서 아주버님 2분 내외에게는 그 집을 하나씩 가지라고 하셨고 제게는 번호가 적힌 종이 한 장 주시면서 금고 번호라고 그 금고에 들어있는 건 다 제 거라고 제게 주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황당하지 않으셨겠어요? 제가 시모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친엄마 정 모르고 자란 제가 모녀간 정 나누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며 살았고 시모도 절 각별하게 여긴다 생각했는데 형님들에게는 집을 한 채씩 주시면서 제게는 딸랑 금고 번호라니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 싶었습니다. 금고에 뭐 대단한 게 들어있을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이고, 그런 게 아닌 걸 아니까 배신이라는 거죠. 시모의 금고에 대해서는 저도 알 만큼은 알고 있었어요. 시모방에 오래전부터 있던 아주 작은 금고예요. 저기 뭐가 들어갈까 싶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는데 통장이라도 들어있는 건가 싶다가도 시모 통장 비어간 지가 언젠데 싶더라고요. 시부가 남긴 재산이나 시모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훤히 꿰뚫고 있었고 그 돈 바닥날 때 걸핏하면 시모 찾아와 아쉬운 소리하며 돈을 뜯어갔으니 시모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형님들이 더 이상 빼먹을 것도 없는 시모 병수발도 안 들려고 했던 겁니다. 시모한테 재산이 많았다면, 아니 뭐라도 남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형님들이 그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모의 인생 생각하니 또 서글퍼지고 시모 생각에 슬퍼져서 눈물이 나는데 제가 우는 걸 보더니 형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동서, 병수발 든다고 그 유세를 떨고 우리를 무슨 천하의 몹쓸 것들 취급하고 꼴값 떨더니 그렇게 병수발 들고 나서 한 푼도 못 받은 거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니야? 형님들 참 말이 뭐예요. 뻔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별거 받지도 못하고 형님이나 저희는 집 한 채씩을 받았으니 그게 억울해서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잘난 척이나 말던가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놀려먹는 것들이 정말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마음 같아서는 한 대씩 쥐어 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형님들은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것보다 유산이 더 중요해요? 내가 형님들 같은 줄 아세요? 어머님께 감사하고 죄스러운 마음 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각자 집에 가셔서 조용히 어머니 생각하는 시간이나 더 가지세요. 어차피 어머니 유품 정리 도울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두 형님들을 쫓아내듯 보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차분하게 그래도 돌아가신 시모에게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모 유품을 정리하며 조용히 시모를 추모하고 그리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금고를 열어봤는데 통장도 무엇도 아닌 얇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모가 제게 남긴 편지였죠. 그런데 봉투 안에는 편지 말고 뭐가 하나 더 들어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시모 편지에 적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건 바로 1등 당첨된 복권이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시모가 제게 남기신 건 1등 당첨된 복권이었던 겁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매주 몇 명씩 또 나오는 당첨자라고는 하지만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무려 1등 당첨된 복권이라는 걸 아는 순간 복권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복권은 제가 시모와 함께 샀던 거였고 그 복권을 사는 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시모가 마지막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던 날 집으로 오면서 저랑 같이 심심풀이로 복권을 샀었거든요. 그때 다른 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갔다가 복권 파는 곳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 있는 걸 보시고는 시모도 그런 거 한번 사보고 싶다 하셔서 같이 샀던 거였죠. 근데 그게 1등이 됐던 거더라고요. 편지에 적힌 바에 의하면 시모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1등 복권 수령하면 뭘 하겠나 싶었다고 하셨어요. 또 그보다는 미리 수령을 하면 그것도 고스란히 유산이 되어 다른 자식들한테 다 나눠줘야 하니 그러고 싶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오로지 제게만 그걸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복권 같은 것도 사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당첨된 복권은 당첨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찾아보시고는 그 안에 돌아가실 것을 확인하시고 제게 남기는 편지와 함께 당첨된 복권을 금고에 넣어두셨고 그걸 제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시모는 편지에서 죽을 날 받아놓은 상황에서도 복권 1등이 됐다고 하니 설렜다고도 하셨는데 그러시더니 이어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가만 생각하니 그 1등 복권보다 더한 복권에 이미 당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말이에요. 시모는 절 시모 팔자에 더없이 값진 복권이었다고 하시며 제게 시모의 1등 복권을 남긴다고 그렇게 편지에 써놓으셨던 겁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시모 목소리가 제 바로 귓전에서 들리는 것 같았고 제가 방금 전까지 시모에게 품었던 섭섭하고 서운했던 감정이 너무나도 죄스러웠어요. 제가 나중에 남편에게 그 복권에 대해 말할 때 그때 제가 남편에게 그랬거든요. 어머니 편지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지 뭐야. 나도 결국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난 나름 어머니 모시면서 진심으로 정성으로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불순한 마음이 있었던 거구나 싶어서 반성하는 생각도 들었어. 당신은 그런 마음이라도 갖지.
형수나 형들은 그마저도 안 하는 인간들 아니냐고. 그러니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서운한 감정인 거지. 남편이 그렇게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었어요. 하여간 그런 시모의 깊은 뜻을 알고 나니 시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또 한참을 울었지 뭐예요. 당첨된 복권 자체를 남기신 건 특별히 양도된 것으로 분할해야 하는 재산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하시며 다른 형제들이랑 나눌 것도 없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남편이랑 못 살게 되더라도 그건 제 고유한 재산이 되는 거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저는 시모 유품 정리가 다 끝날 때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티도 내지 않았죠. 그리고 정리가 다 끝난 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고 며칠 뒤 둘이 같이 1등 당첨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간 겁니다. 남편과 저의 복권 1등 당첨기 수령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하고 갔던 거거든요. 은행에 가기 전까지도 남편이랑 둘이서 인터넷을 얼마나 뒤졌는지 몰라요. 그 큰 돈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얼마나 살 떨리는 일이냐고요. 인터넷에서 복권 1등 당첨금 수령 방법을 찾아보고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한 거예요. 당첨금 수령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돼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길래 5호선을 타고 갔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고 가라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그건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아서 편하게 입고 갔고 월요일은 대기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일부러 수요일에 갔어요. 그리고 VIP 통장을 만들어 세금 제한 금액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나니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그 은행 자금 운용 전문 직원이 은행 상품들을 추천하며 가입을 권하던데 저희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바로 나왔답니다. 걱정했던 수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첨금 노리며 하이에나처럼 서성이는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고 직원들도 뭐 매주 그런 사람들을 대할 테니 평범하게 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긴장했었네 생각하며 한결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갔던 대로 지하철 타고 돌아왔어요. 저와 남편 모두 저희가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 형님, 아주버님들은 뭐가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재개발 예정인 빌라 반지하집 한 채씩 가져가면서 그렇게 신나하더니 근데 그것도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좋기만 한 건 아닌 모양이었어요. 그게 조합원 분양권을 받은 거라는데 그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하네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그 조합원 분양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 목돈을 갖고 있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살던 집 담보로 대출도 못 받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며 대출을 받더라도 무조건 신용대출밖에 안 된다는데 형님, 아주버님네 사정이 그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형제들 다 모인 자리에서 두 형님이 아주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여윳돈이 최소 2억 정도는 있어야 대출이든 뭐든 껴서 분양권을 살릴 수 있는 거라는데 우리가 그런 여윳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냔 말이지. 형님, 현금 2억을 여윳돈으로 두고 사는 사람 집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부자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담보대출을 막아놓으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도 우는 소리를 하길래 그 소리 들으며 저도 좀 찾아봤는데 초기 부담금 외에도 추가 부담금으로도 입주할 때 일시로 몇 천씩 내야 한다고 하고 다들 골치 아픈 거라고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다고 하니 형님들이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 것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형님들만 그러셨던 게 아니죠. 아주버님들도 동참해서 한숨을 어찌나 쉬는지. 남편도 그런 아주버님들 하소연 들어주느라 힘 좀 들었을 거예요. 분양받을 여윳돈이 없으니 어째. 별 수 없이 조합원 분양권 포기하고 현금 정산자 돼서 보상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 아니, 왜요? 그냥 보상금 받는다고 하면 그 돈 받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감정가가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와서 좀 알아보니 변호사 끼고 재감정 의뢰라도 하려면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더라고. 그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참,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들은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시모 유산으로 재개발 분양권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하며 저를 약 올리지 못해 안달이더니 이제 와서 이게 다 뭐냐고 완전 똥 밟은 거다 하며 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와중에 형님들 귀에 제가 복권 당첨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어간 거죠. 저랑 형님들이야 사이가 영 그렇지만 애들끼리는 사촌들 간의 사이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 저희 애들도 형님네 조카들이랑 단톡방도 있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그렇게 지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말이 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남편과 내가 복권 당첨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버려서 물어보길래 애들한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전 분명하게 말했어요. 복권 당첨금이 생겼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빠도 회사 계속 다니실 거고 니들도 지금 하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하며 학교 다녀야 한다. 이사 같은 것도 계획이 없다. 그 돈은 정말 소중한 할머니 유산으로 받은 것이니 흥청망청 쓸 수 없다고. 우리 사는 것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갖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알아듣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남편과도 상의해서 결정한 저의 진심이었고 앞으로의 계획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자식들을 잘 키운 것인지 자식들도 저희 생각에 동감을 해줬고 그 돈은 오로지 저희 부부의 노후를 위해 쓰라고 하는 거 있죠? 제 계획은 그런 거지만 저한테 목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형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첨금 수령하는 은행 근처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하이에나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두 형님들이 딱 그 꼴이었던 거예요. 둘이서 번갈아 제게 전화를 해대고 어느 날은 둘이 동시에 절 찾아와서는 무슨 빌려준 돈 받으러 온 사람들 마냥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동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었으면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언제까지 비밀이 지켜질 것 같아? 그래 동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야. 보상금 얼마 받지도 못하게 생겨서 그놈의 보상금 좀 더 받자고 하니 이건 뭐 변호사 쓰는 돈이 더 들게 생겼지 뭐야? 아니 형님들, 그런 말씀을 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 거냐고요. 저더러 뭘 어쩌라는 거예요? 동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그래도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닌데 분양권 받아서 좋은 새 집에서 살게 되면 좋지 않겠어? 동서 가진 돈에서 우리 도와주는 돈이 그리 큰 돈도 아닐 텐데 좀 도와줘. 이왕 그렇게 큰 돈이 생겼으니 동서네가 그 돈 당장 쓸 것도 아니고 우리 좀 빌려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다 돕고 살고 그러는 게 가족 아니야? 언제부터 그렇게 가족 하셨어요? 저는 중졸이라 형님들이랑 다르고 지방, 그것도 시골 출신이라 형님들이랑 다르고 어머님한테 잘하는 척, 착한 척 하는 것도 꼴불견이라 형님들이랑 다르다면서 사사건건 선 긋던 분들 아니시냐고요. 동서도 참, 그게 그렇게 다 서운했어? 그래서 마음에 꽁하니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형제간에 다 잘 돼야 좋은 거야. 동선에 살림 폈어도 형들이 제대로 못 살면 그것도 집안에 큰 우환인 거라고. 알아? 맞아. 다 같이 잘 살아야지. 형제간에 형편 다른 걸로 의상하고 그래서야 되겠어? 다 됐고요. 저한테는 형님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이나 하실 거면 찾아오지도 마세요. 전일이 있어서 그만 나가봐야 하거든요. 다 쓸데없는 소리들에 이상한 논리만 펼치는 형님들에게 계속 그런 소리만 하시는 거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이제 연락 안 받을 거라고 하고 두 사람 다 돌려보냈죠.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형님 둘이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서로 아부 떠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시집 와서 이제껏 형님들에게 선물이라고는 손수건 한 장 받아본 역사가 없는데 저 먹으라며 홍삼을 사오질 않나. 무슨 저희 또래 여자들한테 좋은 거라며 그런 몸에 좋다는 걸 바리바리 싸우고 저희 집 앞에 진치고 있다가 제가 나가면 튀어나와서는 동서 어디 가려는 거냐, 자기가 태워다 줄게, 데려다 줄게 하며 들이대고 아무리 됐다고 해도 남 장 보는 데까지 따라와서는 짐 들어주겠다, 계산해주겠다 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그런 게 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지만
전 정말 이제 성 가지고 귀찮고 또 꼴 보기가 싫었어요. 결국 저한테는 어떻게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구나 깨달은 형님들은 끝까지 욕심 못 버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몇 집에서 같이 변호사 고용해서 재감정까지 의뢰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얼마 못 받아서 변호사비만 날리고 실제 손에 쥐인 돈은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알아보고 하느라 돈만 더 썼다면서 울상인 거죠. 그러면서도 저한테 앞으로 또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니 뭐라도 말은 못하고 제 눈치를 실실 보던데. 참, 이런 게 돈의 힘인가 싶었어요. 그 형님들이 얼마를 손에 쥐었든 손해를 봤든 그런 건 다 제 알 바 아니고요. 제가 시모가 남긴 유산, 그 복권 당첨금을 받아들고 하고 싶었던 게 딱 하나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공부예요. 제가 고등학교도 못 간 게 평생의 한이었거든요. 그래도 나이 들면 학 버리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일단 고졸 검정고시부터 도전할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해서 대학에도 가보고 싶어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진 이 큰 돈, 시모가 남겨주신 이 유산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직은 막연한 기대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얄미운 두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라고 했고, 그 두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십사,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끝마치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형님들이 절 얕잡아 봤던 것이나 시모 병수발을 두고 꾀를 부렸던 것, 또 시모의 마지막 시간마저도 그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한 줄도 모르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말로가 너무 과분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여러분들보다 제 그 두 형님에 대해 좀 잘 알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 두 사람은 아마도 지금 약이 올라서 죽을 지경일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유산이 별게 아니라는 것만 해도 분할 텐데 제가 받은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남은 평생을 그걸 두고 배 아파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 사람들이에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저는 저희 형님들 중 누구라도 저의 이런 이야기를 이 채널을 통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기도 하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은근히 이 채널을 열심히 들으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은 형님이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형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형님, 너무 그렇게 배 아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하셨던 거에 비하면 과분한 걸 이미 받으신 거라는 걸 아셔야죠. 그리고 저한테 아무리 그러셔도 콩고물 같은 건 평생 구경도 못 하실 테니 괜히 서로 짐 빠지는 일 만들지 말자고요. 큰형님께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듣고 계실 저희 형님들을 포함해 모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뭐 하나라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소중한 무언가를 찾는 시간들로 채워가시길 바라며 저의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아직 절반의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은 저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과 같은 일을 겪다 보니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다.
누가 이런 명언을 남겼을까요? 저는 이 말을 남긴 사람도 어지간히 쉽지 않은 인생사를 겪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물론 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사연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 저와 같은 어려움, 힘듦, 슬픔, 모든 일을 겪고서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아직 50은 되지 않은 45살 평범한 사람인데요. 집안에는 다른 평범한 집들과 같이 적당히 빚도 있고 그렇다고 입에 풀칠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일명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불행이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반대로 이런 집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행복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에서는 평범하다는 말이 얼마나 축복받은 단어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옛날을 떠올리면 난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할 정도죠. 특히나 제 친정 부모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제게 물려주신 뛰어난 손재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도우며 자란 덕분인지 제게 요리라는 소질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게 부모님은 요리의 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겠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요리라는 것으로 돈을 벌어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에요. 그런 힘든 일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경영학 쪽을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항상 제가 손에 물을 묻히고 사는 삶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차라리 평범한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전 끝내 요리에 대한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요리사의 길은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으니 적당한 타협점을 잡아 졸업 후에는 평범한 식품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죠. 누구나가 다 알만한 기업의 상품 연구 관련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정말 저에게는 천직과 같았어요. 요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에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부품을 설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참 섬세하고 또 강단이 넘치는 부분에 이 남자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겠구나 싶어서 결혼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과 후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대기업에 다닌다는 걸 들었을 때는 우리 며느리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며 좋아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상황이 바로 바뀌더라고요. 예, 넌 언제까지 회사 다니려고 그러니? 물론 우리 애 혼자 벌어서 고생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애는 하나 낳아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님, 저희끼리 얘기는 했는데 아직 제 커리어도 있고 남편도 조금 더 있다가 낳아도 좋지 않냐고 해서. 현우 걔가 뭘 알겠어. 옳게 애는 젊어서 낳는 게 최고야. 경험자인 나하고 엄마 말 믿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언니, 새언니가 뭘 알겠어. 외동에다 결혼하는 사람 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분명 처음에는 일하는 며느리가 좋다고 했는데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인 신우들까지 가세해서는 이제는 어릴 때 애를 낳아야 한다며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어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적인 트러블에 시달리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시댁인 만큼 이런 소리를 듣고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 하나는 잘 선택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건 끝까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30대 중후반 정도의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기엔 마지노선이다 싶은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는 첫 아이를 출산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가지게 되었죠. 거의 2살 터울의 아이들은 둘 다 아들이었어요. 남들은 아들만 둘이라 어쩌면 좋냐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저는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남편과 더불어 두 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생각을 하며 지냈죠. 그러다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지 뭡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날 이런 식으로 끊어낼 수가 있어? 여보, 뭐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건데 왜? 나한테 일단 말이라도 해야 나도 뭐라 얘기를 해주지. 아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절대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회사에도 다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일로 해고를 당했는지 남편은 끝내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안 좋은 상황이라 자기가 의심을 받게 됐는데 절대 자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잘렸다며 그 덕에 화목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완전 폐인이 되어 술에 절어 살다시피 했거든요. 속이 답답한 저는 항상 이유를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는 또 입을 다물어 버리니. 그래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가정을 위해 항상 힘썼던 사람이니 답답하지만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자 혼자서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렸으니 술에 절어 사는 남편과 함께 두기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이땐 친정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한번 넘어진 일로 술에 절어 사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귀여운 손자들의 아빠이기도 했으니 잔소리 정도로 참고 넘어가 주기도 일쑤였죠. 그러다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리저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친정, 남편, 제가 힘들 때 시댁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시부는 남편이 젊은 시절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저희를 도와주기 힘들었고요. 시모는 그런 시부에게 받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정도는 아니고 평소 모자람이 없는 생활을 하고 살긴 했는데 저희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절대 도움의 손길은 바라지 말라는 듯이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 부모가 둘 모두 살아있는 제 친정의 도움이나 구하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친정에 맡겼던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남편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렇게 찾은 남편의 직장이 택배기사였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던 작업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난 이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일하고 싶지가 않아. 열심히 일해봤자 직장에서 배신이나 당하는데 뭐.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 평생 몸 쓰는 일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걱정되니 그러지. 아니, 괜찮아. 그냥 이젠 사회생활이고 뭐고 혼자서 일하려고. 이 일도 열심히만 하면 전만큼은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볼게. 처음에는 고전하나 싶었던 남편은 생각보다 빠르게 택배 일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둘이서 함께 벌기 시작하니 이전과 같이 그럭저럭 살만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위기에서 행복이 찾아오려나 싶었는데 하늘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삶은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게 되어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여행에서 이렇게 슬픈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눈썰매를 타겠다 강원도로 가는 중이었는데 하필이면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날씨가 좋지 않아 여행을 미루자 했지만 남편이 겨우 시간을 빼고 휴가를 갔던 거라 여행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걱정처럼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정신을 차렸을 땐 온몸 여기저기가 아팠지만 저는 아이들의 이름과 남편을 애타게 불렀죠. 하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목 놓아 울면서 아이들과 남편을 계속해서 불러보려 했지만 그 뒤론 그대로 정신을 잃었네요. 그렇게 눈을 뜨고 전 알아챘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세 명이 제 옆에 없다는 걸. 큰 사고에 친정 부모님도 놀라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로 병원에서 절 찾으셨고요. 시댁 역시 남편의 소식을 듣고 쫓아왔지만 살아있는 건 저뿐이란 말에 누워있던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내가 알아봤어. 니년이 내 아들 잡아먹을 년이라는 걸 진작에 알아봤다고. 사돈, 아픈 애 앞에서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리고 이 사고가 왜 우리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당장 우리의 병실에서 나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지만 그들의 행동에 이 세상에 정말로 나 혼자 남았구나. 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날 이후 제 삶은 무너졌고 제게 남은 것은 거대한 액수의 보험금뿐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운송업을 하다 보니 보험금을 많이 들어둔 상태였거든요. 혹시나 싶은 일에 가족만큼은 배굶지 않아야 한다며 들었던 건데 자식들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받게 될 줄은 슬픈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 보험금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사고 이후 회복으로 병실에 한동안 누워있던 저였으니 친정 부모님이 봐주셔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보험을 하던 큰 신우가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어떻게 들었는지 시모와 함께 뺀질나게 제 병실을 드나들었거든요. 네가 지금 내 아들을 잡아먹고도 그 돈을 받을 생각이 드니? 그게 어떻게 네 거야? 당장 우리한테 내놔라. 내 아들 목숨값 당연히 부모인 내가 받아야 정당하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남편이 저한테 맡긴 돈입니다. 평소에도 남편에게 그렇게 등골이 휘어지도록 용돈까지 받아가셨으면서 저희가 그렇게 힘들다 할 때도 손 한 번 뻗어주시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옳게 지금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 냈니? 옳게야말로 자격이 없지. 그 사고에서 옳게 혼자만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렇게 혼자서 살겠다고 기어나와 놓고는. 뭐라고요? 당신들이야말로 남편이 죽든 말든 지금까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았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그리고 이 돈 남편이 내 앞으로 남겨준 거야. 엄연히 내가 받을 돈이라고 당신들한테 절대 못 줘. 절대! 시댁의 압박에도 저는 절대 못 준다고 단단히 버티고 섰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렇게 반항할 줄은 몰랐는지 보험 일을 하는 큰 신우를 필두로 이젠 법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협박하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도 저를 끝까지 도와줄 테니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친정 부모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항상 잘해주던 사위, 손자들을 동시에 잃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겁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날이 가면 심해졌고 결국에 시모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그 서러움들이 퍼뜩 떠오르며 저 역시 지지 않고 같이 손을 올렸죠. 그 순간 병실은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언니들이 말리겠다며 저와 시모를 뜯어 말렸지만 저는 몸이 아프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며 시모에게 밀리지 않았죠. 뒤이어 들어온 큰 신우, 작은 신우 역시 시모에게 가세하면서 밀리나 싶었지만 다행히 연달아 들어온 간호사들이 도와줘서 이 상황은 어찌저찌 진압이 됐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작은 생채기가 생길 정도로 몸싸움이 심했던 터라 이 이후로는 아주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어차피 시댁과의 연결고리도 아예 없었으니 서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제사는 제가 지냈고요. 시댁에서도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지 아닌지는 제 알 바가 아니었죠. 어이가 없는 건 말이에요. 그렇게 보험금은 내가 타야 한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은 저와 연이 끊어진 다음에는 저희 가족묘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단 거예요. 그래도 자식과 손자들 기일인데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 관리인에게 물어봤는데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주 기가 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은 안 드렸지만 남편은 시댁에서 그리 좋은 대접을 받고 살진 않았거든요.
시부가 일찍 돌아가신 뒤에는 남편의 형이던 아주버님에게만 시모는 아들 대접을 해주었고요. 차남이던 남편은 당연히 그런 장남을 도와주는 도구 취급만 했습니다. 그런 취급에 남편은 집에 불만이 많았지만 마음이 따뜻하던 남편이니 가족을 모르는 척 하지는 못하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시댁에 손을 벌려줬거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죠. 시댁에서는 남편의 도움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장녀이자 첫째 큰 신우는 모든 일이 제 말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차남이자 둘째인 아주버님은 집안의 우쭈쭈, 속에 본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던 사람, 막내이자 작은 신우는 본인이 막내라는 걸 잘 이용할 줄 아는 약은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남편이 태어났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이라도 저는 그 시댁 사람들에게는 절대 남편이 남겨준 것 하나라도 넘길 수 없었던 거예요. 기일에 묘를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겠어요? 그렇기에 저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시댁 인간들에게 뺏기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작한 일이 작은 떡볶이 가게를 여는 거였어요. 이전 직장에 다니기엔 휴직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에 다시 자리를 달라 하기도 그랬고 이제는 정말 제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가게를 어디다 내면 좋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초등학교 앞에서 가게를 열기로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죽은 제 아이들의 얼굴이 떡볶이를 만들 때마다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남편에게 준다고 매번 남편이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어서 살짝 매웠을 게 분명한데도 호호 불어가면서 먹던 아이들의 얼굴. 그게 생각나니 제 떡볶이가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역시나 제 예상은 적중했고 남편이 좋아했던 맛으로 만든 떡볶이는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하교할 때마다 한 컵씩 사서 가는 인기 간식이 되었죠. 거기에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저희 가게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는 소리를 했는지 나중에는 애들 부모님까지 떡볶이를 사 먹겠다 찾아와서 생각보다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작은 가게지만 순조롭게 성장해 예전 회사에서 받던 월급만큼 순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하늘에서 아이들과 남편이 절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제 떡볶이 가게가 인기를 끌자 같이 장사를 하던 이웃 경쟁 가게 아주머니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았거든요. 이웃 가게에 방해라는 걸 알게 된 건 허위 신고로 인해 저희 가게 위생을 검사하러 왔던 직원에 의해 알게 되었죠. 솔직히 처음엔 이상한 사람이네 란 생각이 들었어요. 떡볶이를 팔던 저와 작은 문방구로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팔던 아주머니였기에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아이들이 먹기엔 살짝 매운 떡볶이들이었기에 저희 집에서 먹고 그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래도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해를 끼친 건 아니니 뭐라 할 수는 없었네요. 이대로 승승장구 중으로 물론 중간에 이상한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지내고 있던 찰나 몇 달 전부터인가 이상하게 절 몰래 따라다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시댁 인간들이 저희 가게가 좀 잘 되는 걸 아니까 해코지라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 소름이 끼치는 날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때마다 경찰서에 달려가서 누군가 절 미행하는 것 같다며 신고를 하니 다음 날은 또 잠잠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꼬마 하나가 오늘도 떡볶이를 하나 사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딱 봐도 귀티가 나는 아이였기에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반대편에 있는 잘 사는 동네에 초등학교를 다닌다 하더군요. 이 동네가 좀 특이한 게 바로 마주보고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장사하는 곳 앞에는 조금 집값이 저렴한 곳이었고 반대편은 정말 잘 산다는 사람들이 대거 살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엄마가 여기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친구가 여기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요. 엄마 몰래 사 먹으러 왔어요. 떡볶이 작은 거 한 컵만 주세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괜찮겠니? 엄마는 지금 제가 여기 온 거 몰라서 괜찮아요. 빨리 주세요. 저 이거 먹고 빨리 다시 집에 가야 하거든요. 솔직히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하면 부모님들 말도 무시할 순 없었지만 반짝이는 아이의 눈을 보니 설마 이의 엄마가 여기까지 찾아오겠나 싶어서 매번 넉넉하게 떡볶이를 담아주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딱 봐도 명품을 둘둘 두르고 있는 아주머니 한 명이 가게로 찾아와서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순간 딱 알아챘죠. 매번 오던 꼬마의 엄마구나. 결국은 알게 됐구나 하고요. 아줌마, 우리 애한테 왜 이딴 더러운 길거리 떡볶이 같은 걸 먹이세요? 저기요,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성격이 워낙 깔끔해서 길거리라도 절대 더럽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걸 오늘만 정리하고 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애한테 한 번만 더 이 더러운 음식 줘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나? 아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어디에 묵은 때가 있어요? 이 떡볶이는 제 자식이 와도 먹일 수 있게 깔끔하게 요리하는 거예요. 애들이 먹는 건데 그 정도도 신경 안 쓰겠어요? 어머, 웃기는 소리를 하네. 어머님, 저거 속지 마세요. 저 아줌마 자식도 없으면서 무슨 자기 애한테도 줄 수 있는 떡볶이라 그래? 웃겨 죽겠네. 저와 그 꼬마의 어머니 사이에서 신경전이 오가던 도중 중간에 옆집 가게에 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런 소리를 하니 뚜껑이 팍 열렸죠. 예전부터 거슬리게 하던 게 하나둘도 아닌데 이렇게 나타나서 장사방해는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제 자식까지 비웃는 것 같아서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어머니가 제 욕을 하든 말든 당장에 그 옆집 아주머니를 향해 떡볶이 주걱을 발치에 탁 던져서 윽박질렀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입에서 우리 집 애들 이야기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이죠.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놈의 시댁 손절하니 별의별 놈들이 다 나타나서 제 속을 팍팍 긁어대니 말이죠. 이 일 때문인지 한동안 떡볶이를 맛있게 먹던 꼬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엔 이대로 못 보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더라고요. 이전과 똑같이 떡볶이 하나를 달라는 꼬마였지만 저는 꼬마에게 떡볶이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미안. 너희 엄마가 얼마 전에 찾아와서 너 떡볶이 같은 거 먹이면 안 된다 혼났거든. 그래서 너한테는 떡볶이 못 팔 것 같아. 왜요? 지금은 엄마 없잖아요. 그냥 떡볶이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저 이제 떡볶이 먹으러 더 이상 못 오는데. 그래도 너희 엄마가 너한테 떡볶이 줬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은데. 제발, 아줌마, 저 제발 거기 가기 전에 떡볶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는 떡볶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떡볶이를 달라 하는 겁니다. 뭐 어디 외국이라도 나가는지 더 이상은 여기 오지도 못한다고 마지막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왜 못 오는 거야? 어디 엄마 따라서 멀리라도 가니?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는 여기 못 올 것 같아서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 엄마가 알면 또 저번처럼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절대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네? 저희 엄마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저 이 떡볶이 먹고 싶어서 오늘도 겨우 찾아온 건데. 꼬마는 정말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지 계속해서 떡볶이만 보면서 우는데 애가 너무 딱한 겁니다. 애 엄마가 얼마 전에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갔던 터라 조금 마음 한켠이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인데 괜찮겠지 싶어서 꼬마에게 알겠다 하고 돈은 받지 않고 떡볶이를 만들어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생에 그렇게 신경 쓰던 아이 엄마였으니 기존의 판 말고 새로운 팬을 꺼내서 거기다 따로 만들어서 줬는데요. 그게 더 맛있다면서 호호 불면서 먹던 아이는 일주일 뒤에도 한 번 더 찾아오더니 떡볶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여웠네요. 이젠 더 이상 오지도 못한다던 아이가 일주일 간격으로 또 찾아왔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맵기를 잘못 맞췄는지 떡볶이가 이상하게 맵다면서 안 매운 건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게 간장 떡볶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 매운 걸 못 먹는 친구들도 많아서 고추장이 들어간 것 말고도 달달한 맛만 나는 간장 떡볶이를 하나 개발해야겠다 싶어서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뒀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이라며 그걸 만들어서 줬죠. 그렇게 제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데 아이의 시선이 자꾸 제 손으로 오더라고요. 떡볶이를 얼른 먹고 싶은가 보다 싶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는데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줌마, 그 손목에 팔찌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은 팔찌인데 우리 할아버지 아세요? 어? 아니, 이건 아줌마 남편이 아줌마한테 준 거야. 이상하다. 할아버지는 이거 중요한 사람들이랑 같이 맞춘 거라고, 엄청 소중한 거라고 나한텐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 꼬마가 나타난 게 초봄이었기에 날이 추워 항상 긴팔을 입다 최근에 더워져서 반팔을 입고 왔었거든요. 항상 옷 속에서만 있던 것이라 그런지 이제야 발견했다고 팔찌가 자기 할아버지랑 똑같은 거라며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떡볶이를 만들었죠. 꼬마는 역시나 만들어준 떡볶이를 맛있다고 먹더니 할아버지가 오기로 했다며 잠시만 안에 앉아서 기다려도 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 했죠. 그렇게 어떤 노신사가 남자 둘과 함께 가게로 들어왔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노신사와 함께 들어온 남자 둘이 덩치가 제법 크고 검은 정장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한 명은 노신사가 내려줄 때 문을 열어주는 걸 봐서는 운전기사로 일하시는 분 같고 나머지 한 명은 뭔가 비서처럼 수발을 전문으로 드는 사람 같았죠. 자네 이걸 어디서 구했나? 이건 보통 사람들은 절대 구할 수 없는데. 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남편에게 받은 건데요. 남편? 그런 자네 남편은 어디 있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몇 안 된다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네가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 얼굴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여기 꼬마의 할아버지라지만 이건 좀 무례하네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팔찌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줬기 때문이라네. 우리 회사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직원들에게만 줬던 물건이니 말일세. 결코 자네를 의심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손자가 똑같은 팔찌를 떡볶이 파는 여자가 끼고 있다고 하니까 그저 나는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도 다짜고짜 이렇게 사람을 몰고 가시는 건 너무 무례하죠. 제 남편이 제게 직접 준 팔찌입니다. 그러는 할아버지가 운영하신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노신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목에 걸린 팔찌를 계속 바라보고는 한숨을 푹 쉬고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팔찌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직원들에게 지급된 건 아닙니다. 그 핵심 직원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중대한 부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줬을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런 회사가 왜 저희 남편을 회사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냈죠? 쫓아냈다고? 설마 당신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못 말할 것도 없죠. 박현우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매몰차게 회사에서 쫓아낸 다음에 그 배신감에 더 이상은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된 제 남편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당신의 회사는 그런 중역을 이렇게 쫓아내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나 봐요? 노신사는 남편의 이름을 듣더니 충격인 듯 한참 동안이나 저를 바라보곤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 남편의 팔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말이죠. 저는 남편이 그저 선박회사에 다니면서 부품 기획을 한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회사 기밀이면 당연히 가족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역시도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오는데 어떤 제품인지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공은 공, 사는 사.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비밀인 부분은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노신사의 말에 의하면 비밀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제 남편 성격상이라면 더더욱 저한테 그런 자잘한 일들을 설명할 리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입이 무겁고 회사에서도 그 때문에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한참이나 말이 없던 노신사는 입을 열 결심이 섰는지 한숨을 한 번 더 푹 내쉬고는 그간에 저도 몰랐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박현우,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좋던 친구였는데 그가 개발하던 부품 중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일을 정말 잘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 매정하게 쫓아내신 거죠? 대체 왜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고발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의 실적으로 팀장으로 그 프로젝트를 맡겼던 건데 비밀 유출에다 횡령까지 저질렀다니 오너인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으니까요, 저희도. 저희 남편이 횡령? 거기에 비밀 유출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말아요. 저희 남편은 절대 그런 짓을 저지를 인물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박현우 팀장에겐 선택권을 줬던 겁니다. 저희도 유능한 직원이 그런 짓을 저질러서 충격이 컸다고요. 그런데도 회사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던 친구라 소송을 안 하는 대신 나가면 조용히 묻겠다 했었던 거라고요. 당시 남편이 왜 그렇게 잘렸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면 회사로서도 굉장히 유한 선택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땐 회사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었으니 노신사의 당시의 선택이 그래도 많이 양보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순간 혈압이 오르는지 노신사는 눈을 부릅뜨곤 흥분해서 콧김까지 뿜어내더라고요. 내 손으로 유능한 직원을 그렇게 쫓아낸 건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 그런데 그러다 알게 된 걸세. 박현우 팀장이 그렇게 횡령에 비밀 유출까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일세. 그것도 2년 뒤에 알았으니 그래도 빠르게 사과하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서 얼른 박현우 팀장에게 전화를 했었네. 하지만 저희 남편은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었잖아요. 박현우 팀장이 그러더군. 이미 늦었다고. 분명 우리도 더 좋은 조건 맞춰주겠다고 박현우 팀장을 설득했지. 그런데 그는 자기 말을 안 믿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냐고 뭐라고 하더구만. 자신은 회사에서 시키면 일만 하는 그런 개 노릇은 이제 더 못하겠다고 말이야. 저는 몰랐던 사실을 노신사의 입에서 들으니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마도 남편이 택배 일을 하면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던 그날이 이런 제안을 받은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고 남편은 그렇게 배신감에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끝까지 혼자서 하는 일을 택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노신사는 이런 남편의 말에도 더욱 남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남편이 일하는 택배 회사를 찾아가서 남편을 회유하려 안간힘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노신사가 높이 산 부분은 바로 남편의 강단이었습니다. 높은 조건에도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 신념과 강단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믿을 만한 인재라는 걸 남편을 배신한 후에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남편은 알다시피 끝내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가족만큼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내 손자가 자네를 발견한 것도 필연이 분명하네.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쌍으로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 네? 제가 도움을 주었다고요? 그래, 우리 손자 녀석 자네 떡볶이가 아니면 집에서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으려 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며느리라는 사람이 계속 뭐 사내진미를 가져와서 먹이면 된다 해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는지. 내 며느리지만 정말 자기 자식 속 하나 모르니 내 얼마나 답답했겠어. 노신사는 아주 방긋 웃는 얼굴이 돼서 이제는 제 손까지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는데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본인을 바라보자 노신사는 허허 웃으면서 꼬마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손자 녀석 몸이 그리 좋진 않거든. 물론 며느리가 집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나도 보곤 들어서 다 알고 있네. 그때 그 일은 내가 사과하도록 하지. 예? 여기 이 꼬마가 몸이 안 좋다고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요? 떡볶이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하, 자네 참 사람이 좋구만. 괜찮아, 괜찮아. 아예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것보단 다소 자극적이라도 어떻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이 아이가 얼마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거든. 다음 주면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될 판이었지. 혈액암? 이 작은 아이가 혈액암이요? 어디 아파 보이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아마 몇 번에 걸친 검사 결과가 아니었으면 자네처럼 믿지도 못했을 거야. 다만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좀 왜소하고 그래서 영양분이 모자랐나 싶었을 뿐이니까 누가 이걸 혈액암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나. 그래도 어느 정도 증상은 있었을 텐데요. 아무리 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도 얼마나 놀랐겠어. 이 작은 아이가 아직 세상을 몇 년 살아보지도 않은 내 손자가 말이야. 그런데 하루는 애가 활짝 웃고 들어오더라고.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집 떡볶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늘 감사하고 있었네. 그동안은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냈지만. 꼬마는 노신사에게 지금까지 떡볶이를 먹으면서 본인의 엄마 이야기, 제가 저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던 안 매운 메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했던 모양이더군요. 안 그래도 아이가 찾아와서 떡볶이를 달라고 해서 아이 엄마가 또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는데 아마도 이 노신사가 중간에서 잘 막아줬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우리 손자는 손자고 자네 남편은 또 다른 이야기지. 그래서 자네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요즘 들어선 택배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고 하더만. 아직 남편 소식은 듣지 못하셨나 봐요. 저희 남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요. 뭐? 박현우 팀장이 세상을 떠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순간 노신사는 자신을 수행하던 두 사람을 쳐다보았고 비서로 보이는 사람은 급하게 노신사 앞에서 90도로 죄송하다 말을 하더군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박현우 팀장 소식을 들으면 회장님이 쓰러지실까 싶어. 그 부회장님이 회장님께 그 소식은 숨기라고. 뭐? 그렇다면 박현우 팀장이 택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는 그 말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분명 해외에 있는 동종업계로 갔다고 그랬잖아.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회장님이 그때 혈압으로 한참 안 좋으실 때라 부회장님이 절대 숨기라고 하셔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아, 사람이 죽었으면 말은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박현우 팀장 가는 길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아. 내 그토록 신임했던 직원인 걸 뻔히 다 알면서. 어디든 사정은 다 복잡한 모양입니다. 제 가게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둘을 보고는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며 지나갈 정도로 수행원은 크게 혼이 나더군요. 물론 저 사람 역시도 윗선의 명령을 들은 죄밖에 없겠죠. 하지만 노신사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그것도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듣곤 한참을 절망하더군요. 남편의 소식이 충격적이었는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쓰러지려 하기에 수행원보다 먼저 의자를 노신사에게 가져다 준 것도 저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개를 숙인 노신사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대로 꼬마 손님과 함께 제 가게를 떠났습니다. 저 역시 오늘은 이런 뒤숭숭한 마음으로 장사는 안 되겠다 싶어 그 길로 그대로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간 집에선 한참을 남편과 아이들 사진을 보고 손으로 쓰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상처가 조금 얕아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남편과 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다시 옛날 같이 보내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노신사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다고 오늘은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다 싶어서 나가서 거절하자는 생각에 노신사가 말한 레스토랑으로 나갔죠. 이런 레스토랑을 오는 일은 너무나도 오랜만이라 어색해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저를 노신사에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곳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엔 노신사 외에도 꼬마 손님과 그 손님의 엄마, 노신사의 며느리도 함께하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가 자네한테 몹쓸 말들을 많이 했다지. 우리 손자에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데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은인한테 사과의 자리라도 마련하려고 내 이렇게 불렀네. 아니에요. 무슨 그런 일을 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아니야. 자넨 그저 떡볶이만 팔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손자는 꽤나 심각했었네. 뭘 먹어도 맛이 없다고. 특히나 병원을 다닌 뒤론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겠다 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었거든. 그런데 그 와중에 자네 떡볶이를 만난 덕에 제대로 된 영양소는 아니지만 열량은 채울 수 있었던 거야. 의사가 그래도 먹는 게 어디냐고 나한테 그랬었거든. 아줌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사실 집에서도 이모님이 떡볶이 해줬었는데 아줌마 떡볶이 같은 맛이 안 나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거긴 2번 다시 가지 말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손자 은인한테 윽박지른 걸 사과하고 싶어 이렇게 당사자도 데려왔다네. 며느리 너 죄송하다고 말 안 하고 뭐하니? 저번에 그렇게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엄마 마음에 아픈 아이가 길거리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에 그만 욱해서.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해?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만 하면 될 것이지. 죄송합니다. 저번에 그런 막말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던 엄마인데 당연히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죠. 아픈 아이인데 오죽했을까요? 고개 들어주세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얼떨결에 사과를 받았지만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솔직히 엄마로서 노신사 며느리의 심정도 이해는 하거든요. 그날 화가 난 건 옆집 아주머니 때문이었지 이 엄마 때문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솔직한 마음에 노신사의 며느리는 아이가 있다는 것도 잊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게 또 미안해서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죠. 그 뒤로 노신사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함께 저희 가게를 매일같이 찾아주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만든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자기 며느리랑 함께 협력해서 떡볶이 브랜드화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식품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높은 자리의 사람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하는 회사라서 그리 소문난 기업은 아니지만 어디 어중이 떠중이보다는 훨씬 좋을 거야. 어떤가? 자네만 허락한다면 내 다리는 놔줄 수 있는데. 제 떡볶이를요? 아니에요. 저도 제 실력을 아는데 무슨 브랜드화를 하겠어요. 자네도 아주 자네 남편이란 판박이구만. 박현우 팀장도 그랬지. 자기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야. 늘 그렇게 실적이 좋으면서도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어. 그걸 자네도 쏙 닮았구만 그려. 저희 남편이요? 굉장한 우연이네요. 제가 파는 이 떡볶이들 사실 제가 남편 간식으로 자주 해주던 것들이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박현우 팀장이 자네를 돕고 싶어서 내 손자를 여기로 보냈나 보구만. 아무튼 나는 자네 떡볶이만 보고 같이 동업해보면 어떻겠냐 물어보는 게 아니네. 자네의 정직함과 열정적인 태도, 그걸 내가 높게 봐서 우리 며느리 회사랑 함께 일하는 게 어떤가 생각했던 거라고. 처음엔 이런 노신사의 제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엔 아이 엄마인 노신사의 며느리도 찾아와서 떡볶이가 맛있고 괜찮다며 같이 협업을 하자 나오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음식이 맛있다는 사람을 도무지 미워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 가게는 대규모 홍보와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동네를 넘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분식 맛집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가게의 손님이 늘어남과 동시에 더 큰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야만도 했죠. 그래도 가끔은 아이들의 미소가 보고 싶어서 학교에 무료로 떡볶이를 간식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곳이지만 어찌 보면 제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주던 고마운 아이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옆에서 작은 문망구를 했던 경쟁 가게 아주머니 있죠? 그 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가게를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제 뒤를 이어서 들어온 가게에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를 갈면서 가게를 정리했다고 해요. 아주 속이 시원했죠. 그간 알게 모르게 소가리를 하던 것도 많았으니까요. 어쩌다 보니 가까운 사이가 된 노신사는 남편이 생전에 겪은 억울함을 복원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의 연구로 이뤘던 업적에 대한 재조명을 지시했고 그 일은 회사 사보에 실렸을 정도였죠.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작게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서 아이들과 지낼 제 남편이 이젠 환한 미소로 함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분들이 한 번에 다 해소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제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아주 하이에나처럼 시댁 사람들이 저에게 빌붙으려고 찾아왔거든요. 너 우리 아들 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냐? 분점도 꽤나 여러 곳이라지? 그거 하나 우리한테 내놔라.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새언니는 지금 우리 오빠 목숨값으로 여기 가게 하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싶은가 봐. 어디 우리가 여기저기 소문 한번 내줘? 어이가 없어서 정말 경찰을 부르려던 그 순간 떡볶이를 먹으러 온 노신사에게 시댁 사람들은 아주 혼쭐이 났죠. 이 못난 것들이 당장 나가지 못해? 어디서 우리 손자 은인한테 찾아와서 해코지야? 어머머머, 누구야 이 할배는? 예, 이자분이 너 이런 할배 꼬셔서 가게 확장한 거였니? 뭐? 할배? 이 미친 것들을 봤나? 내 자네들 가만히 안 둘 것세. 어디 한번 여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밖에서 입번끝이나 하고 다녀보라고. 노신사의 경고에도 시댁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고 결국엔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아 제법 무서웠는지 이 뒤론 제 눈에 띄지 않아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꼬마의 병문안도 항상 잊지 않고 갔습니다. 제 떡볶이를 맛있게 먹던 그 아이에게서 죽은 제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같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딘가 한 구석이 닮아 보여서 병문안을 다니다 보니 어떻게 그 며느리와도 저절로 친해지게 되더군요. 이런 일상 속 저는 계속해서 떡볶이 가게를 확장해 가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예전에 전공했던 경영학 덕분인지 아니면 원래도 장사를 하던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은 탓인지 어엿한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쭐대거나 하진 않았고 여전히 손수 떡볶이를 만들며 손님들과 함께 교감하며 지내는 중이죠. 노신사와는 꼬마 손님 덕분인지 생각보다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본인 며느리랑도 함께 사업을 하는 사이이기도 하니 이제는 가족 같다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테니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며느리와 이후로 마음을 자주 터놓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깊은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일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한날 한시 잃게 될지, 하지 말라던 장사로 이렇게 잘 지내게 될지 옛날에 저는 아예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이래서 뭐든 해보고 말을 해라 다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새해 다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